안녕하세요. 반려동물에서의 항생제 신중 사용에 관해 발표하게 된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이창민 교수입니다. 본 강의를 통해서 반려동물과 관련되어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항생제의 내성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생제 내성 현황과 스튜어드십에 대해서 설명하고 실제 동물병원에서의 항생제 신중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 내성 현황과 스튜어드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에서의 항생제 내성 현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CDC의 스튜어드십 관련 자료를 따르면 전체 처방된 항생제 중 약 30% 정도의 항생제가 불필요하게 사용된다고 추정됩니다. 이를 극복하고 스튜어드십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등장을 기준으로 항생제 이전 시대, 항생제의 시대, 항생제 후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다양한 내성균의 등장으로 인하여 항생제 후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 시대에는 항생제의 등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렸지만 더 이상 항생제가 효과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유용하고 효과적이던 항생제의 사용이 더 이상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내성균을 증가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아껴 쓰고 적절한 상황에 쓰고 꼭 필요한 기간만 사용해야 합니다. 국내 메치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균, 즉 MRSA의 발현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베타락탄계의 세폭시틴의 경우 원내 감염의 70%가 저항이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최근에 gram 양성균인 MRSA보다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gram 음성균입니다. 익스텐디드 스펙트럼 베타락타마제, 즉 ESBL을 만드는 이콜라이, 크랩시엘라와 같은 gram 음성균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페이지의 표와 같이 일반적 항생제는 물론이고 익스텐디드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세폭탁신과 같은 세파 3세대도 내성이 확인됩니다. 현재 유일하게는 이미페넨과 같은 카바페넨 계열에 대한 내성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시넥토박터와 같은 경우에는 카바페넨마저도 내성률이 높습니다. 현재 표를 보시면 이미페넨, 메로페넨과 같은 카바페넨의 내성률이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항생제 내성의 위기는 현재 상황임이 확인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선 데이터는 코글라스라고 하는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사람의 항생제 내성균 감시 시스템에 의한 결과입니다. 국제 기준에 맞는 항생제 내성 정보와 임상 정보, 역학적 감시 정보를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도 이러한 인체에 대한 항생제 내성균 감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또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에 대한 항생제 내성 시스템도 통합되어 운영되거나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성균의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알맞은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이번에는 반려동물의 내성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의 항생제 내성균 문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항생제는 동물 전용 항생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다수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동물병원에서의 일부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체보다 심각한 상황의 내성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항생제 내성 문제가 국가적인 고려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2017년에 다부처 연구과제로 반려동물 항생제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gram 양성균의 대표적인 황색 포도알균에서는 MRSA가 61%로 내성을 가진 균이 감수성을 가진 균보다도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gram 음성균의 대표적인 대장균에서는 일부 항생제의 내성은 거의 100%였으며 특히 임상 증상이 있는 검체에서는 이미페넨과 같은 카바페넨 계열의 내성도 확인되었습니다. 공중보건적으로 보았을 때도 내성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선 연구의 후속으로 보다 포커싱을 좁게 하여 2020년에 진행된 장내 세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개 고양이의 정상 분변과 임상 치료에서 세균 2103균주를 분리해 항생제 내성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개 설사 분변에서 유래한 대장균에서 세팔렉신 성분의 항생제 내성률이 80%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에 암피실린, 세팔로스포린계, 플로로키놀론계,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30% 이상으로 확인되어 멀티드럭 레지스턴트인 다제 내성균의 출현을 암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람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카바페넨 계열 항생제에 대한 내성도 다시 검출되었습니다. 사람에서 최후의 보루로 사용되는 항생제 계열에 대한 내성균이 이미 반려동물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앞선 연구의 결론 부분입니다. 반려동물에서 사람보다 심각한 상황의 내성균들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세균들이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서도 지속적인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모니터링과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통합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반려동물 항생제 처방과 관련돼서는 1차적으로는 경험적 항생제를 적용하지만 항생제 내성 검사도 의뢰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호자의 부담이 있어서 매 치료시마다 적용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항생제 처방의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는 동물의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며 반려동물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 확립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각 나라 또는 지역에 맞춰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국내의 상황에 맞는 연구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국내에도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이 발간되었습니다. 유럽 소동물 수의사회의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구성은 이 표와 같습니다. 반려동물 중에 개에 대한 항생제 가이드라인인데 단순히 어떠한 항생제를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증상 및 진단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으로 치료하며 내성을 적게 가질 수 있는 항생제의 사용을 상황을 구분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평소에 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내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는 임상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항생제 스튜어드십의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 질환에 있어 병원체, 그리고 숙주, 항생제, 그리고 상재균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그림과 같은 피라미드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오른쪽의 항생제를 이용한 치료, 병원체, 그리고 상재균의 관계입니다. 항생제 치료가 상재균과 병원체에 작용하고 이후 상재균과 병원체들은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병원체가 해당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얻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를 예를 들면 교통수단에 의해 시간과 공간에 엄청난 이득을 가지지만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듯이 항생제의 사용은 인류에게 큰 이득을 주었지만 반대급부로 항생제에 의해서 내성균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항생제 내성균의 피해를 줄이는 것은 교통법규와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생제 스튜어드십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항생제 스튜어드십이라는 용어를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스튜어드는 집사, 스튜어드십은 집사가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집안을 잘 꾸려가는 것이 바로 집사의 일이지요. 항생제 스튜어드십이란 이와 같이 항생제를 제한된 자원으로 보고 잘 정리해서 낭비 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의학적 견지에서 전문적으로 보면 항생제의 효과를 유지하면서 부작용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항생제 사용을 줄여 내성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항생제 스튜어드십입니다. 현재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항생제 스튜어드십은 당장의 직관적인 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슈퍼박테리아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다제 내성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항생제를 이용한 치료의 선택사항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환자의 몸에서 세균은 자라는데 쓸 약이 없는 이러한 상황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내성균을 남긴다. 항생제 치료에 의해서 내성균이 발생하고 그 내성균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내성균의 전파를 막기 위한 두 가지 대응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염 관리를 통해 내성균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것, 또 하나로는 내성균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항생제를 적재적소에 쓰고 쓰지 않아야 할 때는 쓰지 않는 것을 바로 항생제 스튜어드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은 항생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항생제 남용에 의한 독성을 줄이는 것에 있습니다. 고용량의 항생제에 의하여 환자에게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자 용량을 제시하고 주의사항을 고지합니다. 그리고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병원성을 지닌 세균을 선택적으로 죽이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로스트리디움과 같은 세균은 키놀론과 세파 계열 항생제가 잘 듣지 않아 메트로니다졸과 같은 항생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균 감염 종류에 따라 선택적인 항생제의 사용이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적절한 항생제 처방으로 추가 내성균의 발현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2차적인 목적으로는 항생제 사용의 비용을 줄여서 환자 혹은 보호자에게 드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강조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 내성과 관련되어 가장 유명한 보고서 중에 하나인데요. 2017년에 영국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연간 약 1000만 명의 사람이 항생제 내성균에 의해서 사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50년에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 수인 820만 명보다 더 많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항생제 내성이 큰 문제가 되어 미래에는 사망 원인 1위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항생제 개발량의 감소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과거 80년대 여러 세팔로스포린 계열이 개발되었고 그 외에도 퀴놀론 등 많은 항생제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새로운 항생제는 내성을 가지고 있는 세균이 없어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새로운 항생제 메커니즘의 개발 부재 및 신약 개발의 어려움 등으로 최근에는 새로운 항생제 개발이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는 항생제는 대부분 내성균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차선책으로 테트라사이클린과 같은 과거에 쓰던 항생제를 다시 사용한다든지 콜리스틴과 같이 부작용이 많아서 잘 쓰지 않는 항생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인자들이 항생제 내성균 발현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우측 위에 두 보라색 원이 각각 사람과 동물에게 오용, 과용되는 항생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내성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항생제 내성균과 싸우기 위해 항생제 스튜어드십이 정말 중요한 무기이며 꼭 필요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항생제가 잘 출현하지 않는 이런 제한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잘 사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며 따라서 항생제 스튜어드십이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해외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WHO는 항생제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 5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스튜어드십의 작은 의미로는 4번째 항생제 사용의 최적화이지만 스튜어드십의 큰 의미로는 항생제 내성을 알고 이에 관한 관심을 증가시켜 조사와 연구를 촉진하고 감염에 대한 예방 활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책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WHO 외에도 국가 단위로 미국은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에 주요한 7가지 전략을 내세우고 있고 호주, 캐나다, 영국 등 소위 선진국 나라들은 각각의 중심되는 주제를 통해 항생제 내성을 극복하고자 스튜어드십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람의학에서는 2016년에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로 항생제 적정 사용, 내성균 확산 방지, 감시체계 강화, 인식 개선, 인프라 및 R&D 확충, 국제협력 활성화 등을 정하고 중점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균은 언제든지 인적 교류를 통해 나라를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근 유엔에서도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의 급박함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항생제 스튜어드십의 효과입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은 실제 임상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을 포함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당 표를 보면 스튜어드십을 통해 적절한 항생제 사용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로 치료된 비율이 55%에서 91%로 치료 실패 비율이 31%에서 5%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내성의 비율도 9%에서 1%로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해당 표와 같이 스튜어드십을 통한 효과의 증거가 있습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통하여 수술 부위 감염 감소를 보인 결과 그래프입니다. 수술 시에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기 쉬우며 항생제 오남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통하여 적절한 항생제 사용에 관한 교육과 규칙의 적용은 슬라이드에서처럼 감염률을 11.2%에서 4.7%까지 차츰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를 적절하게 줄여서 사용하더라도 감염률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이 결과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생제를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 항생제에 의한 부작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알러지나 항생제에 의한 신기능 저하의 경우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특히 항생제 사용에 의하여 내성이 잘 발생하는 클로스트리디움의 경우 확연한 내성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모아 한 번에 분석하는 것이 메타 분석인데, 항생제 스튜어드십에 대한 메타 분석에서 클로스트리디움의 감염과 내성을 줄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람 음성균의 다제 내성률이 1 미만으로 줄더라는 여러 페이퍼를 합친 메타 분석이 있습니다. MRSA 감염도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스튜어드십에 의한 항생제 내성균의 감소가 메타 분석들을 통해 최근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생제를 아껴 쓰고 적절히 사용하면 사용량이 줄어서 독성이나 알러지 같은 부작용, 그리고 2차적인 세균 감염도 줄어들고 가격도 줄어들지만 내성까지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는데, 최근의 자료들이 내성도 줄어들도록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국내 한 연구에서 감염 전문가가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으로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이 줄어든다는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항생제 내성을 줄인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의 효과에 대해서 요약을 드리면 임상적 결과를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은 항생제 비용을 절약합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은 알러지, 독성 등의 부작용을 줄입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은 항생제 관련 클로스트리디움 디피클 장염을 줄입니다. 그리고 항생제 내성을 줄인다는 보고가 최근 많아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영향을 주는 스튜어드십을 반려동물에서도 적용하기 위한 국가적인 제도와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실제 임상에서의 항생제 신중 사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임상에서의 항생제 치료는 너무나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각 개별적인 수의사의 경험적으로 또는 선호하는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스튜어드십에 적용하려면 어떠한 규칙과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치료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람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는 일부 국가에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실제 임상적인 내용을 간략히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적용이 편리하고 직관적이지만 모든 케이스에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법칙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하는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미국 수의사회에서 제안하는 신중한 항생제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항생제 사용의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항생제 내성 관련 연구 노력, 교육 노력을 보조하고 항생제의 효과를 유지하면서 줄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또한 항생제 내성 감시 시스템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항생제 사용을 제시합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항생제 사용 결정은 정확한 임상적 진단과 치료 효과의 최적화, 내성의 최소화를 통하여 공중보건적으로 사람과 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항생제 사용 이전에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환경과 위생, 주기적인 건강관리, 개와 고양이의 적절한 백신 접종, 기생충 관리와 영양적 안정화, 주기적인 치과관리, 보호자의 적절한 교육. 이 중에서도 여러 마리를 기르는 경우 위생과 사육 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었습니다. 항생제 사용은 정확한 임상적인 지시가 있을 때 결정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감염이 확진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적인 항생제 치료는 지양해야 합니다.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 감염처럼 세균 감염이 아닌 질병들을 배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항생제 사용에서 임상가들이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부 호흡기계 바이러스 질병에는 항생제가 지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양이 허프스나 칼리시, 개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서 세균의 2차 감염이 의심되지 않으면 항생제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췌장염과 고양이의 하부 요로계 질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균 감염이 원인이 아니지만 흔하게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료적 대안도 고려해 보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치료에 앞서 수액 처치를 통하여 전해질 및 산염기 균형을 맞추고 적절한 영양 공급을 통하여 환자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술 시에도 예방적 항생제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생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배양과 감수성 검사를 통하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감수성 검사는 MRC 검사가 표준적인 검사 방법으로 고려 대상입니다. 그람 염색 방법을 통해 배양 및 감수성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항생제 사용의 힌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감염 의심 부위별로 적절한 처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로계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샘플링부터 방광천자를 통하여 올바르게 해야 하며 현미경으로 세균이 보이지 않더라도 요 배양을 통해서 감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균이 분리가 되고 내성이 확인이 된다면 항생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좁은 범위의 항생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치성 감염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해당 케이스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며 치료 시작 시에 사용한 항생제와는 다른 항생제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한 종류 이상의 항생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항생제 간 상호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 기간은 가능하다면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항생제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함인데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결국 배양과 감수성 검사를 통해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적절한 투여 경로 또한 반려동물과 보호자에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생제 사용 시 주의사항을 잘 알려야 하는데 예를 들면 독시사이클린과 같은 항생제는 식도 협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 투여 후에 반드시 운수를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자 교육도 중요한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항생제 사용 시 임상 증상이 줄어들더라도 꼭 치료를 완전히 마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잠재적인 부작용을 미리 고지하여 부작용 발생 시 바로 처치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양리학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항생제 사용의 최적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균별로 효과적인 항생제는 무엇인지, 감염 장기에 적절한 항생제는 무엇인지, 또한 적절한 농도는 얼마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난치성 또는 폐혈증과 같은 상황 시에 항생제를 조합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최적의 조합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방적 항생제는 가능하다면 하지 말아야 하며 건강관리와 위생적인 기술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항생제가 환경에 오염되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치료와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케이스에 최적의 치료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개와 고양이에서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도 카테터 삽입, 저농축료, 정맥 카테터 삽입, 교상, 환경 요인, 스트레스, 과밀, 비위생적인 환경과 이동, 고양이 백혈병 또는 면역 저하 바이러스 감염, 면역 억제제 치료,
내분비 질환. 다음은 항생제 사용의 예시입니다. 덴마크 소동물 수의사 협회에서 제안한 항생제 사용 가이드라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자세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6번에 장기 또는 질병에 추천되는 항생제 부분을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가이드라인의 피부 감염 예시입니다. 위치에 따라 겉, 표면, 심부 감염 위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1차, 2차, 3차로 어떠한 항생제를 추천하는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왼쪽에 증상을 보이게 되는 원인 질병들을 제시하여 진단에도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입니다. 요록에 감염이 있는 경우에 분리하는 방법과 어떠한 항생제를 써야 하는지 제시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입니다. 특히 단순 요로 감염과 복합 요로 감염을 구분하였으며 항생제별로 요의 농도를 제시하여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을 돕고 있습니다. 항생제 유형에 따라 빈도를 늘릴지, 농도를 늘릴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요로 감염에 주로 사용하는 항생제의 오줌 농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로 감염의 유행에 따른 추천 항생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미국 수의 내과학회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주로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항생제 선택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흡기 감염이 있는 경우에 배양 및 감수성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 1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확진 이전이기 때문에 증상 유형별로 초기에 사용할 항생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시는 호주의 항생제 사용 가이드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항생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important rating, 즉 중요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는 항생제를 내성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중요 여부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낮은 중요도를 가지는 항생제는 내성이 생겨도 대체할 만한 항생제가 많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차 항생제로 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높은 중요도를 가지는 항생제는 대체할 만한 항생제가 없어 최종 항생제로 주로 선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생제 내성 발현을 줄이기 위해선 중요도가 낮은 항생제를 먼저 사용하고 회복이 안 될 경우에 중요도가 높은 항생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베타락탐 계열 항생제의 예시인데요. 흔히 사용하는 세팔렉신은 중간 중요도, 세포백신은 높은 중요도의 분류를 보입니다. 특히 세포백신의 경우 3세대 세팔로스포린으로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가능한 다른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내성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서 자주 쓰는 엔노플록사신 같은 경우에도 호주에서는 중요도가 높게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또는 지역적 차이는 연구를 통해서 그에 맞춰 가이드가 제시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도와 함께 우측에는 사용량과 부작용, 임상적 주의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플로로키놀론 계열 약물들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항생제의 전반적인 사용에 대해 간단하게 잘 나와 있으므로 임상에서 항생제를 사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반려동물 수의사들을 위한 항생제 사용 가이드라인 및 항생제 신중 사용 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수의사들을 위한 항생제 사용 가이드라인이 잘 활용되어 국내 실정에 맞는 스튜어드십을 생성하고 이를 통한 적절한 치료로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강의의 요약입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적의 항생제 사용을 제시하고 사회적으로 이러한 방식이 사용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람과 동물에서 스튜어드십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며 사람에서는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반려동물에서도 스튜어드십이 수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여러 자료를 보면 국내 반려동물의 항생제 내성균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의사의 항생제 신중 사용 원칙이 제안되어 고지되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항생제가 필요한 질병에만 처방을 진행합니다. 지침 준수, 처방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방합니다. 감수성 검사, 유효한 항생제 선택을 위한 감수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원내 위생관리,
원내 소독 및 감염 환자 격리를 진행하고 개인 위생 관리를 실시합니다. 보호자 교육, 투약 지도 및 미생물 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반려동물 임상에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스튜어드십의 인식 전환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항생제 스튜어드 프로그램은 적절한 항생제 사용으로 예후를 증진시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비용 대비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며 내성균 발현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항생제 스튜어드십은 반려동물 수의사의 항생제 처방과 사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항생제를 제시하여 공중보건적으로 항생제 내성균을 제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국내 반려동물에서의 항생제 내성 현황이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알려드렸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튜어드십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드렸습니다. 실제 반려동물의 임상이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의 방향을 제시하여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러한 방안이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남대 수의대 이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